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대선 구도가 확정된 지금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치열한 4파전 끝에 윤석열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현 정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겠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정권 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경선 막판, 경쟁 후보들과의 치열한 난타전 속에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 등으로 논란이 잇따랐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윤석열이었습니다. 현 정권과 맞선 전직 검찰총장으로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결과 보셨는데요. 최종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 47.8%, 홍준표 후보 41.5%, 6%포인트 차이 정도로 승리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원인,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 홍준표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민심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당원분들의 당심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개사과라든지 또 5.18 이 표명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저희는 민심이 좀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고발 사주라든지 여러 건들이 있어서 검찰이나 공수처 지금 수사들이 이루어지겠는데 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한국 의원님은 원희룡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결국 승리했었는데 예. 당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역사상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예.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가 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아까 홍명환 의원님, 홍준표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만큼 저희 당은 치열했지만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는 하나의 팀으로 가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아마 윤석열 후보가 잘 해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국민들의 이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네. 이런 부분이 정치신인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감 이런 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자신의 상처를 투사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을 지낼 때 이번 정권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후보라고 하는 심정적인 동조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 이 정치 신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성철 위원장님 이번에 홍준표 후보 지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말미하려고 그랬던데 예. 홍준표 후보 제주 공동 선대위원장을 해서
윤석열 후보 당선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윤석열 지지하셨던 당원과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기준이 달라요. 예. 윤석열 후보는 아까 그 우리 김 박사님 얘기했던 상처 치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이재명 후보를 심판 잘할 거냐, 누가 문재인 정권 세력을 정리 잘할 거냐, 보복 심리가 사실 있어요. 예. 야권의 어떤 공격수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예. 그거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윤석열을 지지한 건데 예.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은 그것도 함께 하지만 예. 나라를 어떻게 이끌 거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지지층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60, 7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지지층이 형성이 된 거라서 예.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지지층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하기엔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또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면서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할 거냐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비전을 누가 제시하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든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소위 말하면 복수 열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복수 원한의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복수와 원한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시켜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게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후보가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아주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2030 세대 예. 여기는 이제 그런 대결 구도에서 좀 자유로워요. 예. 그래도 그런 거보다는 자기네가 4050이 됐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2030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 거죠. 부분인데요. 네.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섰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죠. 그래서 민심과 당심이 엇갈린 건지 또 혹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작용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홍준표 후보가 지금 그 대선에 승복하겠다고는 하셨는데 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선거운동 돕겠다고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될 건지 뭐 이 부분은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제가 먼저 하죠.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바로 수락 연설을 하면서 나 졌다, 승복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된 것이 맞다. 이게 깨끗하게 승복선을 했잖아요. 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말 없이 승복한 거 민주당하고 많이 대비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뭐 선대위에 합류 않겠다고 한 것이 대선을 뭐 안 돕겠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세대를 비롯한 그 적극적 지지자들이 지금 마음이 되게 뒤숭숭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래 나 원팀 하겠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이 지지자들 어디 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좀 저수지 역할, 좀 이렇게 다독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난 그 나온 전략적 발언이다라는 평가도 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특정 시점이 되면은 꼭 뭐 선대위원장을 맡거나 그러지 않아도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뭐 유세 연사로 가기만 해도 홍준표 자체가 뭐 그 갖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당에서도 뭐 홍준표 후보한테 뭐 이런저런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최대한 이렇게 존중하고 그건 홍준표 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지지자들에 대한 그 배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당은 다르지만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정치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그래도 존중받을 만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역시 그 내공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제 향후인데 예, 물론 지금 홍준표 후보의 어떤 수락과 이런 걸로 컨비션 효과들은 지금 누리고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민심과는 좀 다르게 60, 70대 이 어떻게 보면 좀 그 고령화된 분들의 어떤 그 몰표와 같은 지지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 지금 대부분이 국민들이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상당 부분들이 지금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층이 많다.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 예, 이러한 그 유보층들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각자 경쟁적으로 좀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그나마 좀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그나마 좀 기대를 거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선의의 경쟁입니다. 이번은 어쨌거나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게 좀 뭐 보복, 뭐 특정 후보를 지금 구속 얘기도 막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혹시 보복의 정치를 지금 꿈꾸는 건 아닌지 너무 진영 논리로 이끌어가는 건 아닌지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예. 제가 보기에 아까 그 홍준표 후보님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뭐 홍카콜라 그리고 앵그리버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셨고 그래서 아마 20대, 30대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번 홍준표 후보님이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이야 좀 안타깝겠지만 아까 우리 장성철 전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한 팀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서울지검 검사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7월 달에 검찰총장으로 이제 재임을 하게 됐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왜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뼈아픈 어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뭐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조국 사태라든지 인국공 사태 그리고 LH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홍명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30 세대가 갈 만한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2030 세대가 한 34% 정도 되는데요, 유권자에. 이 분들을 얼만큼 이제 끌어오느냐가 저는 내년 선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전문가들도 없다 그래요. 없다고 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의 민심에서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당심이 졌다는 거 아까 장성철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고한 당원의 그 표심이 있었던 거죠. 그걸 극복할 수 없었던 거고 다만 이제 아까 홍명환 의원님께서는 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됐으면 하는데 저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굉장히 어렵겠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쉽냐? 전 그렇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굉장히 절박한 싸움이에요. 양쪽 진영 모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고요. 60% 육박해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선대위 출범하는 거 보면서 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대위에서 찍혔던 면면들 보면 그냥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던 건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번 대선이 쉬운 대선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쉽죠. 왜냐하면 정치신이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이재명 후보를 두고 선택해야 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 대선보다 투표장에 나가기 싫은 선거가 될 수 있겠다. 아까 2030 얘기했는데 아까 홍준표 의원이 한 것처럼 2030들은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다가 안 됐잖아요. 오히려 선거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이번 대선은 지지층들끼리의 아주 극단의 대결 양상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보죠.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정치 경험이 4개월 정도 됐던가요? 거의 전무한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건 이것도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강점, 약점 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윤석열 후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서 그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했던 대화를 보면 나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자체가 이 사람한테 대통령직을 맡겨두면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생각이 아마 이번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뭐 약점은 저는 특별하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 게 그 약점은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약점이 없다고요? 아니 있기는 있는데 뭐 사소한 약점이야 약점이라고 예. 볼 수 없는 거고 크지 않다. 뭐 예. 약점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똑같이 다 있습니다. 예. 있지만 그런 약점은 큰 비중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특별히 약점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있긴 있지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보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했던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더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약점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약점이 너무나 많죠. 약점 너무 많다. 보수후 중에서 역대 보수후 중에서 가장 약점이 많은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치 신인이에요. 정치를 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정치 신인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선택이 늘 옳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그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 4개월이나 남았어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수에 정치 신인이 어떤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평생을 검사로 살았어요. 검사라는 직업은 뭡니까? 남을 의심하고 남을 판단하는 직업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있고 소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런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하는 직군에 어울릴까? 자신의 어떤 기존에 가졌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전 상당히 어렵다. 물론 캠프가 대단히 이제 많이 꾸려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선거 치러보셔야 알잖아요. 어떤 캠프도 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후보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이 제가 볼 땐 굉장히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점이 뭐 물론 다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아까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냐면 약점이라고 하면 서로 이제 말실수라든지 뭐 경험의 부족이라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도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 저는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네. 약점 보완하기 4개월의 시간이 너무 짧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대 장점은 부패와의 전쟁을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거다.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나오는데 야 저거 윤석열 되면 한 일주일 정도면 딱 정리할 거다. 그 윤 후보 자체가 예. 그거 되면 금방 전문가죠, 예. 배임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다 알고 보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아까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강점과 이게 다 교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치 신인치고는 제가 어떤 걸 깜짝깜짝 놀랐냐면 저도 이제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 하면서 TV 토론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처음 2번, 3번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토론의 어떤 그 적응력 이게 급격히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이번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 정치 언어라든지 정책의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학습 능력이 생각보다 엄청 속도가 빠르다. 예. 그래서 앞으로 4개월이 좀 주어졌지만 그동안 그 약점이라기보다는 좀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지적된 것들을 보완하고 특히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또 원희룡 후보, 또 홍준표 후보의 정책들을 잘 수렴을 해서 가장 타당한 정책들로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최종 공약을 내는 그런 과정에 국민들한테 좀 더 당원들한테 신임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권 교체 여론이 60%인데
이기는데 거의 네.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벼락 공부가 쪽에- 아니에요.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글쎄. 4개월 동안 벼락치기해서 민주당 쪽 글쎄 이야기도 쉽지 않을 한번 텐데. 들어보죠. 뭐 공부 예. 뭐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어쨌거나 이번 뭐 17번의 그 내부 경선 토론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내부적인 토론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4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 지금 뭐 26번의 그 뭐 말실수 뭐 이런 실언들도 있었다고 뭐 홍준표 후보께서 많이 공격도 하시던데 그런 거를 보면은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물론 홍준표 우리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사실 국회의원 출신은 아니지만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그 행정 경험은 있으시죠. 그렇죠. 예. 쭉 이제 선출직으로서 이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왔던 입장이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특수검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러한 어떤 사회의 어떤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국민을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나 이렇게 보면서 보복의 정치 이런 어떤 공포의 정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풀어야 될 게 많지 않을까. 제가 하나만 윤석열 후보 변명을 하죠. 변명 좀 네, 하시겠어요? 짧게 하시죠. 옹호죠. 이거 뭐냐면 윤석열 후보 이렇게 보면요. 현안 하나하나에 대한 팩트들은 약할 수 있어요. 이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안을 다루는 논리적 완결성이랄까요? 전제 조건부터 결론까지 이렇게 그걸 구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검찰을 하면서 가졌던 검사의 논리겠죠. 능력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몇 번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 크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후보 기대보다 토론 못할 거고요. 윤석열 후보 기대보다 토론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지켜보죠, 뭐. 저는 그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렇게 논리적 회동- 완결성 가지신 분이 사과를 걔한테 주고 그렇게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아마- 하는 건 뭐 좋게 그쪽에서 보시니까 그런 건데 저는 뭐 그런 식의 논리적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개사과는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저는 말아야죠. 토론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 개사과는 앞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아마 쉽지 그런 않아요. 자리들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해 가지 않을까. 예, 앞으로 예. 뭐 부분을 저는 그런 지켜봐야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지사에서 대선 후보로 변신하면서 이재명 후보답게 과감한 승부수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정부담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국가부채는 가장 낮다며 국가부채 비율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 때처럼 요소수 가격 통제나 공공유통까지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이 민생을 돌보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의 현안에 대응하는 이재명식 민생행보 기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에도 유지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요소수 대란이 시작되니까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그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사이다 같은 발언 그리고 사이다 같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쳐 있습니다. 아까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했고 요소수 뭐 정책협의회도 했다고 하는데 전국민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게 60%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지사 했을 때 3번에 걸쳐서 많이 울고 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전 국민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도
정책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행정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여주기식의 그런 뭐 정책 협의회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요소수 정책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 주시고 진짜 국민들이 그리고 최근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시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게 저는 후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 이재명 뭐 지사께서 이제 그 어떤 지금 코로나로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지금 추가 지금 세수가 지금 세금이 더 거칠 게 아마 15조 뭐 내외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삶으로 다시 어떤 어려운 삶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뭐 방역 물품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갖고 합의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소수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의 요소수 어떤 수출, 물론 중국의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석탄 문제라든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출을 금지하니까 이게 한 부분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든 개선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진영 싸움보다는 어떤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방역 물품으로서 지원을 전 국민에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중앙정치권에서도 서로 협의해서 네. 정치 논쟁이 아니라 정치 진영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좀 같이 대화 속에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또 요소수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확실히 문재인 정권하고 한 몸통이다. 왜냐하면 이게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거고 이번에도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이라 안 하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솔직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걸 왜 던지냐 하면 특히 재난지원금은 이게 논쟁이 될 걸 뻔히 알잖아요. 여야 대립구도가. 그래서 이슈가 되면 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조금 묻히거든요. 어쨌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어쨌든 이슈 민생이라고 하는 고리를 걸어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들이 그거 다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60%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절박하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뭐 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정말 민생을 파탄에 해놓고 또 주 52시간 근로제 아주 그냥 강제 집행 해놓고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은 상태에서 민생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 그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할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여기서 나온 고육지책의 메시지지 어떤 막 고민해서 나온 그런 정책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말이 좀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여당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남 얘기하듯 하시는데 과거 MB 정권 때 박근혜 후보 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MB 정권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무슨 저 이재명 되는 것도 정권 교체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약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아니 본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는 뭐 과거를 뭐 너무 있는 얘기고요. 원래 여당의 대선 후보는 이러한 식의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야당에서는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좀 길을 쓰고 정권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행보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하고 쟁점하겠죠. 정치 공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오해가 좀 생기는 것. 우리가 민주당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바로 도지사직 사퇴하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받아들였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뭐냐면은 대장동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직접 설명을 하겠다. 네. 국정감사에서 들어보시라. 이렇게 해서 회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뭐 물론 총괄적으로 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과해야 되죠 했고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낱낱이 답변을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홍 의원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말씀해 주시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 이재명이다 아니다? 아니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본인 정치 생명 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장 위원장님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정치 생명 큰 설계를 하게 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 이명박 그러면 오동복 얘기하지 말아야지. 거죠. 오동복 얘기를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자 이재명 후보 어찌됐건 뭐 대장동 의혹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것이 여전히 가라앉지는 않고 있어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 부속되는 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 의원님은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는 입장이시고 국민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제가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아까 그 홍명환 의원님께서 그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를 이제 나가가지고 안 가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해명을 잘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악수입니다, 악수.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뭐 선전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몸통이 되든 꼬리가 되든 어떤 식으로 가든지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뭐 김동연 박사님 얘기했지만 정책 협의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정부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레임덕이 왔습니까? 물론 왔겠죠. 왔는데 정부하고도 의논 안 하고 대통령하고의 교감도 없이 그런 요소수에 대한 정책 협의를 한다? 이 자체도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부터 패싱당하는 그 사례를 과감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싫은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의혹의 몸통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대장동 의혹에 보면 여러 가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러 가지 의원들, 주변의 인사들, 특히 이제 법조계 인사들, 기득권 세력들이 참여한 그런 어떤 비리 사건으로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겹쳐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가 몸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지대 추구를 위해서 기득권의 이익들을 극대화한 하나의 사례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해요. 그걸 누가 기획하고 누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실제 그걸 통해서 누가 막대한 이득을 보았는가. 아까 나무 뭐 다 거기 있던 사람들 보면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해서 다 법조계 인사들이잖아요. 기자 출신도 있고. 아니 현직 언론사의 기자가 실적의 시행사 대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가져왔던 세력들은 반성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꼭 덧붙이고 해야 될 거는 기득권 카르텔 세력이라고 표현해도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핵심에 이재명 지사가 있죠. 그게 없다고라고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전 국민들한테 이재명 지사가 그에 대해 책임이 있냐면 다수가 책임 있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막대하게 민간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책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일 텐데 그걸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막대한 개발 수익의 이익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야당 소속의 어떤 단체장이 그런 설계를 했다고 자백을 하고
또 이런 저런 정황들이 드러나면 과연 그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거나 더불어민주당에 친하거나 그런 쪽에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기득권 카르텔이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겠는가? 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재, 우리가 과거에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네 강아지가 죽어도 다 노무현 대통령 탓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요즘 뭐 부동산 문제가 사실 그 전 국민적인 분노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 인해 갖고 그 우리 특히 20대, 20, 30대들도 많이 이제 절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의 문제, 이 문제와 그다음에 대장동 하면은 그게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니까 무조건 다 이게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은 논리비약이 많은 거고요. 주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 논리면 그 당시에 인허가권자고 설계자고 시장이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면 도지사한테 책임지라고 늘 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장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기득권 카르텔이 문제고 그거지.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되냐 초기에는 추석 전후 때는 우리 뭐 영남 지역에 현수막 다 붙이고 그렇게 하다가 또 뭔가 밝혀지니까 현수막 다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 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들이 지금 해명이 돼 있고 물론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오해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해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50조 지원하시자 뭐 이런 얘기가 하시던데 이 부분 제가 대장동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할게요. 대장동 게이트 자체가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뭐 계획했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타났지만 몇몇 개인이 몇천억씩 가져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감 느끼고 이 시점에 이재명 지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몸통이 누구든 머리가 누구든 꼬리가 누구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중심은 이재명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홍명화 의원님께서는 국정조사에서 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로 30% 이하까지 내려간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국민의 여론이라는 이 부분은 뭐 쉽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돈 받은 사람이 한마디만 말할게 한마디만.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진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하자. 그 법령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온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에 계시는 국토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비판할 수 있어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혹이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건 그것을 하고 그러한 법령을 발의해서 부동산 초과 이익을 환수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진실이 쪽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 진실의 반대편에 있다. 저는 그런 논리도 뭐 정치 공세로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초과이익 환수 부분은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조항이 유효한지 그것이 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토론은 난 별도로 있어야 된다 보고 이 사안 때문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여기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기 범인이다? 세상에 그런 논법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확정이 된 뒤에 여론조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대략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조사도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조사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만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주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된 시점에서 처음 실시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 이번 조사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이재명 지사의 여론 추이를 보면 처음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다 된다고 봤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좀 될 것이라고 일부 우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한계는 와 있다. 그 중심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장동 게이트가 중심에 있다. 이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면 이재명 지사가 28%대에서 30대 초반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정체고요.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16%까지 그 차이가 나는데요. 솔직한 말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상승 흐름을 탔고요. 이재명 후보는 상승에서 멈췄고 이제 하락의 길만 가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꾸 대장동 하는데 지금 한 달 대선이 한 20일 정도 남았을 때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 굉장히 큰 악재죠. 근데 이제 대선이 4개월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 이슈에 대한 피로감들이 국민이 굉장히 느낄 때쯤 우리가 선거장에 투표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이 4개월 동안 남은 대선 국면에서 어떤 변수가 작동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하지만 전 그거에 못지않은 이슈가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고발사주 의혹도 결국 나중에는 윤석열 후보 본인을 겨냥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좋죠. 대장동 의혹이 터지니까 고발사주 의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게 대선 투표율과 임박해서 관련된 의혹이 터지면 이게 또 메머드급, 핵폭탄급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이제 고발사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받자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특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류가 생기니까 김기호 원내대표인가 누가 이렇게 특검 받는 쇼를 한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특검을 받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아까 이론이 금방 없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장동 게이트든 고발사주든 아까 우리 장성철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내년 대선 전국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악재는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현재 여론 상황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쨌거나 그 여론이라는 게 국민의 어떤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고 단지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자동응답조사 예를 들면 자동응답조사와 이제 면접조사 간에 이게 좀 경향이 좀 다르다. 특히 이제 전화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층들도 의사가 표현이 되는데 이제 자동응답조사 같은 경우는 그 부동층들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이게 잘 지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응답률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전화면접조사 같은 경우 20% 이상 되는 전화면접조사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단지 그 ARS 조사는 좀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다는 단점을 고려하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현재 지금 보면은 추이가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간 근소하게 높게 현재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대장동에 대한 정치 공세와 반대로 지금 고발사주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후보와 가족들이 지금 10건 정도가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죠. 그제 공수처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추가 입건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정치 공세의 어떤 환경인데 지금 언론 환경이 사실은 여권보다는 야권이 요즘 좀 유리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 큰 흐름이 아까 얘기했던 고발사주와 대장동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장동이 터질 때 이게 고발사주를 덮기 위해서 대장동으로 물타기를 하고자 유리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 환경을 통해서 추석 때 대대적인 공세를 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해명들을 댔고
사실 그 와중에서 50억 클럽이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곽상도라든지 뭐 여러한 50억 클럽의 돈이 흐름이 결국 국민의힘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국민의힘의 어느 특정 인사지. 난 돈 그렇죠. 받은 적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소속 그 관계자들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뭐 이거는 아마 밝혀질 것이고 또 저는 더 큰 흑폭풍이 지금 고발 사주와 관련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가족을 둘러싼 여러 건들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이거는 저 얘기 아니라 사실은 홍준표 후보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이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앞날은 참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장님 현재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사회자님 질문에 그대로 제가 답을 하면 누구도 장담 못한다. 네. 저 솔직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ARS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까지 막 차이 나지만 이게 그 정치에 대한 아주 관심이 높은 사람들만 응답을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심리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ARS 조사는 실제 투표하고 좀 거리가 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좀 가까워지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한 4, 5%도 이게 오차 범위 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도 좀 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에 좀 동의를 하면서도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이 무뎌질 거다. 그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지금에 드러났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 사건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지금과 똑같다면 묻힐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의혹 사건들이 또 보도되고 이런 과정들이 난 계속 이어질 사건이라고 보지 이게 끊어질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고발사주 의혹은 이미 드러날 게 많이 드러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보다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또 하나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선 레이스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가 중도 외연 2030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 여기에 어떻게 호소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그 관건이 있다. 거기에 아마 이재명 후보도 하는데 전 이재명 후보가 2030의 표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뭘 줘서 표를 얻는 식으로 늘 정치를 해왔거든요. 아부해서. 근데 지금의 2030들은 뭘 달라고 하는 세대들이 아니고요. 정말로 공정한 경쟁의 틀을 좀 만들어달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달라. 국가를 좀 정상화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 이재명 후보한테 표가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보면 2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기잖아요. 지금 사자 대결 구도에서 20대가 많이 이겨요. 40대가 한 40%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한 20%대에 머무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30 세대의 욕구에는 이재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의 관건은 이재명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외연 확장을 꾸준히만 하면 진정성을 갖고 하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쉽게 의외로 이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열띤 토론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밤의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명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